추석 연휴에도 우리만 추석이지 다른 나라들은 주말 빼고는 그대로 어제부터 다 이 세계 각국들은 근무를 하고 정상대로 굴러가고 주식시장도 돌아가는데요. 이 우리만 연휴를 하고 있으면 기사들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가 한국의 추석을 맞이해서 다 조용히 지내는지 시끄럽던 북한도 조용한 건지 참 뉴스라는 것은 있다고 하면 있는 것 같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뉴스의 진실은 뭘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일을 하면 온갖 뉴스를 만들어내 가지고 세상이 시끄럽게 되는 것 같고 언론이 기자들도 놀고 언론사도 놀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한 것 같고 제가 추석에 쉬면서 느낀 단상입니다. 어쨌거나 북한이 그래도 참지 못하고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남한이 10월 도발설을 퍼뜨리며 우리의 전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아니 자기들이 핵실험을 하겠다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해서 난리가 난 거지요. 우리가 뭔 10월 도발설을 퍼뜨렸습니까? 참, 그래서 북한 사람들 정말 뻔뻔한데요.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남한의 집권자가 앞장서서 그 무슨 도발의 대가 운운하며 반공화국 압박을 위한 외소와의 공조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박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하기 전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대가를 치를 거다 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유엔에서 북한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박 대통령이 연일 연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북한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자, 자기들이 오늘이라도 핵 위협, 핵실험 위협, 또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다 뻥이다. 우리 조용히 지내겠다 하면 내일부터 또 아무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이요. 북한이 하도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니 어쩌니 하면서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이 나서서 떠들어대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요. 대북 제재의 대상은 북한의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의 정권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폐기하지 않고 핵실험을 하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니 이런 소리를 하면 이 좀 더 높은 강도의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겁니다. 자, 북한 추석 연휴를 그냥 보내기가 심심했던지 또 어설픈 협박을 했습니다. 추석 전에는 막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처럼 미사일 발사장 주변을 좀 부산스럽게 하고 또 핵실험장 근처를 또 부산스럽게 하더니만요. 이제는 저 추석 연휴가 하루쯤 지나니까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또 북한이 열심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협박하고 나설 걸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그러니까 1년에 이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이 12개의 자동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파는 차 수가 전 세계 자동차 그룹들 중에서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우디가 210만 대, 또 내나 그 폭스바겐 그룹 안에 들어있는 스코다에서 120만 대도 조작했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의 디젤 차량이 조작되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검찰이 사퇴한 폭스바겐 전 CEO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참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성에 대해서 한마디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차를 탈 때 디젤차, 경유차라고 부르지, 그때는 디젤이란 말도 잘 안 씁니다. 경유차는 차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고 나면 매연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냄새도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시끄러웠습니다. 소리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디젤차는 일부 집차라고 부르던 당시에 일부 SUV의 원형 같은 그런 차들에만 적용이 되고요. 그런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낮게 봐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경유가 휘발유, 즉 가솔린보다 가격이 많이 낮았죠. 근데 지금은요,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자체가 저유가로 많이 낮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유차가 친환경이고 또 뭡니까? 힘은 좋아요. 친환경의 고출력. 이런 차가 있으면 그거는 기적적인 차 아니겠습니까? 차가 출력이 좋으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또 친환경이면 출력이 낮아야 되고 이게 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만 좀 낮춰서 저 이산화탄소를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질소부터 해서 온갖 합성 물질이 나오는 거는 재질 않고 이산화탄소만 약간 낮게 나오고 다른 이 화학물질들이 많이 배출되는 거는 허용하면서 이걸 친환경이라고 속이고 또 그걸 자동차 검사할 때는 오염물질이 나오는 걸 줄이고 일반으로 달릴 때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나오게 하면서 이번에 이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상황인데 독일의 이 명차 3사 벤츠, 아우디 뭡니까? BMW 뭐 포레스도 독일 내나 아우디 그룹이죠. 폭스바겐 이런 회사 차들이 한국에서요 얼마나 최근에 한 7, 8년간에 잘 팔아먹었는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팔아먹었습니다. 비싼 차는 대부분 이 차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약진을 하면서 팔아먹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디젤차가 아니면 한국에는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젤차를 만드는 기술이 없던 현대는 부랴부랴 디젤차 엔진을 만들려고 착수했고 뭐 그래서 지금 시제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회사들은 디젤차를 잘 안 썼어요. 포드나 미국의 쉐보레,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은 디젤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포드가 말입니다. 뭡니까? 기존에 가솔린 차로 나오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똑같은 차를 이름만 바꿔갖고 유럽에서 만든 디젤차, 저 모양은 똑같습니다. 가져와서 팔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도 그 안 팔리니까. 그리고 마리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보레. 이 차도요. 디젤을 깔기 시작하니까 안 팔리다가 잘 팔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왜 디젤차를 좋아하는지 디젤차를 운전하면 출력이 좋아가지고 드라이빙 하는 맛이 납니까? 한국에 솔직히 하나 물어봅시다. 차의 출력을 갖다가 느끼면서 드라이빙을 즐길 만한 한국에 도로가 있습니까? 출퇴근하고 밀려가가지고 어디 뭡니까? 유원지에 놀러가고 뭐 이러는데 거기에 이 고출력 디젤차의 쾌감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떤 부분이 한국에서 있습니까? 독일의 아우토반이면 모를까요? 그래서 한국의 디젤차 이런 붐이나 그리고 독일의 저 비싼 디젤차들 기본 6, 7천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8천만 원 1억을 훌쩍 넘겨요. 동네에 보면요. 다세대 주택에 월세 전세 살면서 몰고 나오는 차는 BMW 320D나 벤츠 C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오히려 이런 좋은 독일 명차 3사는요. 낮은 가격에 이 엔트리 제품보다는 높은 배기량을 가진 고급차들이 훨씬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강남에 가면요. 술집에 웨이터, 술집 나가서 일하시는 아가씨분들도 다 그런 차 타고 다닙니다. 자, 이런 이 한국 사람의 이 디젤 사랑이 도대체 뭔 근거에서 기름값이 싸서? 안 그러면 정말 디젤차를 타면 날아갑니까? 그렇게 디젤차 타고 속도 내서 한번 빼볼 만한 재미를 느낄 만한 도로가 있습니까? 그 디젤차 가솔린 차보다 확실히 더 좋습니까? 그냥 남이 디젤 하고요. 그냥 독일 벤츠, BMW, 아우디 타고 다니면 주변에서 인정해 주더라 그러고 그게 또 디젤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일종의 허세 또 과시욕 이런데 다 넘어가가지고 미국 차나 한국 차 2배값 주면서 독일 명차들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거요 제값 주고 한 방에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리스니 렌트니 해가지고 할부로 다 사잖아요. 차 사러 가면요 한 방에 내 돈 주고 차 사겠다 하면 싫어하고 리스 렌트로 사겠다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할부 금융사가요 차회사보다 돈 더 잘 번다고 합니다. 각 이
외국 차 회사들은 그 밑에 이 자기들이 금융회사 캐피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그래서요, 우리나라 분들요, 이번에 이 대목에 차에 대해서 좀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실리도 따지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남들이 좋다니까요, 따라가는 이런 행태. 그 근거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기름값이 싸서? 차가 그만큼 잘 나가서? 그래서 차를 갖다가 2배 값 주고 삽니까? 320D가요, 뭐 비슷한 소나타나 아반떼 2배 값 안 합니까? 미국 차 비슷한 차에 2배 값 합니다. 우리 좀 정신 차리고 봉이 좀 되지 맙시다. 마라톤에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뛰게 될 때 일정한 거리까지 1위를 달리면서 페이스를 조절을 해서 실제로 1등할 사람이 오버 페이스를 하지 않도록 앞에 나와서 치고 나가서 선두 그룹을 형성해주는 마라톤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꼴이 날지 아직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요. 지난 2차 토론을 좀 더듬어가지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힐러리패커드의 전 CEO였던 여성 피오리나가 치고 올라오는 기세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확고한 1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좀 세게 치고 노는데요. 그 이야기들 중에 한국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는요, 28일 어제요, 미국 시간으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미군 주둔 비용 재협상을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미군과의 소파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 얼마를 우리가 분담할 거냐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지금 40% 중반대로 해가지고 한 9천 한 2, 300억 정도 이렇게 분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재협정을 해서 더 내라고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어제 트럼프 타워에서 세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외국과의 군사적, 무역적 불공정을 혁신적으로 재협상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저 나라는 미국에 제공해주는 군사적 방어망 속에서 안전하게 제대로 내야 될 지분도 안 내면서 돈을 버는 나라들이 많다. 기름 팔아서 버는 사우디, 세계적으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한국, 이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간 기준으로 우리는 이런 나라 지켜준다고 엄청나게 돈을 잇고 있는데 우리 채무가 지금 19조 달러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나라의 무인 성찰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도널드 트럼프가 해왔는데 공식적으로 이 방침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화당은요, 민주당에 비해서 한국과의 안보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공화당에서 지금 1위를 나가는, 즉 주요한 아젠다를 치고 나가는 후보가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면요, 나머지 후보들도 그런 부분에 동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이 FTA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협정에는 끝이 있는 만큼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재협상에 들어가거나 파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한미 간의 FTA가 지금 체결되어 있죠. 이 부분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거나 파기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요, 한미 FTA를 체결할 때 난리를 쳤죠. FTA 반대한다고 얼마나 길거리에서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이 이익을 더 벌고 있는 것은 수치상으로 드러났고요. 미국에서는 이 잘못 체결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북 좌파들이 한미 FTA 체결을 마치 퍼주기처럼 반대하던 어떤 논리들이 잘못됐다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트럼프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바로잡겠다고 하니까 한국은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신중한 외교, 군사적 협조를 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요, 세제 방침에 대해서 파격적인 안을 내놨는데요. 저소득층 수백만 명의 소득세를 갖다가 제로로 하겠다. 즉 25,000불 이하 연 소득이 그래 되는 사람은 세금 아예 안 내게 하겠다. 그리고 부부가 합산해서 5만 달러 미만인 가구도 면세를 시키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세금 안 내는 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이 한 43%인데 7% 가량 증가해서 50%가 세금을 안 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낸 세금들은 이 부유층에 대한 어떤 각종 감세나 면세 부분을 없애서 조달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의견입니다. 즉 본인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겠다는 건데, 우리가 미국 사람 참 잘 살 걸로 생각하는데요, 25,000불 혼자서 두 명이 5만 불, 즉 한국 돈으로 5만 불 하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 부부가 합산해서 6천만 원 못 버는 가구들은 미국에 소득세를 안 먹이겠다는 겁니다. 진짜 미국이 좀 많이 부럽네요. 자, 25,000불이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800만 원?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하로는 소득세를 안 매긴답니다. 미국의 이 대선 공약이요, 상당히 파격적이라 생각이 들고, 한국에는 담배값까지 지금 2배쯤 올려가 고생을 하는데요. 뭐 앞으로 이 대목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중동에는요, 지금 뭐 곳곳에 전쟁판이죠.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이라크하고도 이렇게 정보나 군사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교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에 대응해서 중동의 시아파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즉 지정학 구도가 바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란은 시아파죠. 그리고 현재 시리아에 장기 집권, 즉 부자 간의 수십 년 집권을 하다가 지금 내전이 생겨서 지금 싸우고 있는 시리아의 그 정부군, 그것도 아사드, 아들 아사드죠. 그 사람도 집권하는 그 아사드 그룹도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 시리아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시아파 라인을 형성했는데, 지금 후세인을 쫓아내고 난 뒤에, 후세인은 순위파였습니다. 이란도 지금 시아파가 집권하고 있죠. 이라크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라크하고도 정보나 군사적 교류를 하겠다. 즉 이란, 한마디로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연결되는 시아파 라인들과 다 잘 지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전통적으로요, 순위파의 수장이 사우디, 터키, 뭐 요르단, 그리고 카타르, 뭡니까 UAE, 이런 나라들과 이렇게 동맹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순위파의 이라크에서는 순위파가 소수였는데, 그 후세인이 순위파인데, 후세인을 축출하는 다음부터 이 라인이 좀 복잡해졌죠. 그리고 IS 있죠. IS는 순위파냐 시아냐고 따지면 순위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사드를 쫓아내려고 그 반정부군을 지지했는데, 그 사이에 느닷없이 순위파 출신, 이라크 순위파 출신들이 시리아로 넘어와서 시리아를 사실상으로 순위파의 독자적인 어떤 국가처럼 만들어가지고 IS라는 나라를 이라크와 시리아에 걸치게 건설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은 순위파와는 미국, 시아파는 러시아, 이런 부분이 지금 헷갈리게 돼버리고, 미국이 전쟁을 치러준 이라크가, 즉 그러니까 후세인을 쫓아내면서 거기에 후세인을 지지하는 순위파 반정부군과 미군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몇천 명이 죽었죠. 미군이 거기에 쓴 돈이 수백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라크 정부가 지금 러시아로 약간 기울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신들의 세일가스와 오일이 대량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면서 이제 2018년부터 해외로 수출하게 되면서부터 중동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지고 중동 전쟁에 개입을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미국이 오래간만에 아프간의 탈레반을 비행기로 폭격을 했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리아에는 프랑스군이요, IS에 대해서 또 폭격을 했대요. 자,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중동의 정세가 매우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러시아는 그 틈을 타서 중동에 깊숙이 자기들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거기에 반대해서 중동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더 세게 달라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그런 모양이 별로 없어요. 그걸 보면서 확고하게 느끼는 것은 미국이 자기 땅에 가스하고 기름이 무진장하게 나오니까 이제 중동은 죽든지 살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져 가고 어지간하면 중동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내부의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새로운 전쟁에 말려들지 말자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 방침인 것 같습니다.